안녕하세요. 1년 전 결혼한 경기도 남부에 살고 있는 새댁이에요. 저는 나이가 어리지만 회사에서 일 처리를 잘하기로 소문이 나서 진급이 동기들보다 빨랐고요. 지금은 연차에 비해 연봉이 꽤 높은 편입니다. 연봉은 4천 정도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는 시간이 아까워 집에 오면 컴퓨터로 부업을 했고 그 수익이 월 200 정도였거든요. 꽤 벌었기에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은 저축했어요. 남편과 결혼할 때쯤엔 저 혼자 모은 순수 자금이 한 2억 정도 되었었죠. 제가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건 다 저희 친정 덕분이에요. 결혼하기 전까지 친정에서 살며 대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녔는데 제가 어느 정도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집에 생활비를 50만 원 정도 드리려 하자 엄마가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딸내미가 힘들게 번 돈인데 그 돈 모아 제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나중에 결혼할 때 가져가라고 하셨죠. 저희 집은 지금은 평범한 경제 수준에 속하는 축이에요. 아버지는 인쇄소에서 30년 일하셨고 엄마는 평생 전업주부를 하셨죠. 저희 가족은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화목한 편이에요. 친정아빠는 가부장적인 면이 전혀 없으셔서 일 안 하시고 집에 계실 땐 친구분들도 잘 안 만나시고 저희 남매들과 항상 시간을 보내셨어요. 전국 지도를 닳도록 보시며 우리 가족 여행할 곳을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에게 더 많은 세상을 보여주시려 노력하신 자상하기로는 최고인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남매 모두 어렸던 시절에 한번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떼먹혀 엄청 고생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음에도 저희 남매들에게 전혀 티내지 않고 당신들께서 희생하시며 묵묵히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저희 앞에서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 보이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지금 생각하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심각하게 쪼들렸을 시기에는 저희 남매에게만 밥을 해주시며 친정 엄마와 아빠는 배부르시다고 안 드시곤 저희 모두 잠들었을 때 근처 두부공장에서 받아온 비지를 김치에 비벼 드시며 배를 채우시는 걸 봤어요. 그때 저는 중학생 때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몰래 하염없이 울었네요. 그럼에도 저희한테는 늘 웃어주시고 드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셨어요.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응원도 해주셨고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저와 제 동생들도 비교적 바르게 자라났어요. 어려웠던 형편은 점점 나아졌고 어느 정도 평범한 수준이 되었죠. 저희 남매들도 모두 제 앞가림들 잘 해갔고 저도 그렇게 알뜰살뜰 돈 모아가며 직장 생활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게 된 거였어요. 결혼 전 미스였을 시절 제가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엄마, 나 좀만 더 있으면 모은 돈이 2억 정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버는 족족 다 모을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아빠 덕분이야. 나 생활비도 한 푼 못 내게 하고 직장 다니게 해주셨잖아. 친구들은 월세다, 생필품비다, 뭐다 해서 한 달에 100씩은 나가는데 너무 고마워. 고맙긴. 니들 장성해서 기특하게들 제 앞가림 하는 거 바로 옆에서 지켜보게 해줘서 내가 더 고마워. 이게 내 행복이다. 엄마, 나 집에 1억 드리고 싶어. 지금 이 집 팔고 돈 보태서 우리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안 될까? 얘는 그리고 너희 어차피 몇 년 안에 다 독립할 텐데 그 큰 집에서 네 아빠랑 둘이 살아서 뭐해. 됐어. 엄마는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그럼 뭐라도 선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친정집에 드렸던 게 모 브랜드의 560만 원 정도짜리 안마의자였어요. 안마의자가 배송 오던 날 엄마 아빠가 눈이 휘둥그레 하시며 저에게 미안하게 이런 걸 왜 사냐고 하시더니 한번 앉아보시곤 왕이 된 기분이라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번갈아 앉아보시며 사진 좀 찍어달라 하시곤 스마트폰으로 해맑게 사진을 찍으셔선 바로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으시더라고요. 우리 큰애가 사준 안마의자라고 써놓으시고요. 얼마나 행복해 하시던지 제가 다 뿌듯했었죠. 엄마는 허리가 안 좋으시고 아빠는 목 디스크가 있으셨는데 안마의자로 도움받아 많이 호전되셨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아무튼 안마 의자에 대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전 남편과 1년 반 정도 연애했고 바로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아 남편 쪽에서 저희 결혼을 재촉하셨죠. 저는 급하진 않았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남편과 데이트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니 저를 바꿔보라고 하시대요. 받았더니 다짜고짜 예,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우리 아들 놔줘. 나이는 차가는데 이러다 헤어지면 우리 아들 평생 노총각으로 살다 죽을 수도 있잖니. 그럼 네가 책임질 거냐?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아니 엄마 무례하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며 급히 전화를 끊었던 일이 있네요. 시어머니는 정말 말을 거르지 않고 막 하시는 분이셨어요. 당신 말로는 본인이 시원시원하고 뒤끝없다. 애둘러 돌려 말하는 것보단 당신처럼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솔직한 거라며 상처 주실 법한 말씀을 많이 하시곤 했죠. 그 전화는 정말 황당한 에피소드였어요. 이대로 이 집에 들어가면 시집살이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걱정도 들었지만 남편이 절대 그럴 일 없게 해주겠다며 호언장담했고 시어머니만 빼면 시아버지는 좀 무난하신 편이라 완벽한 시댁이 어디 있겠어 하며 결혼했었어요. 남편네 집은 저희 집보다는 여유 있는 편입니다. 시부모님이 동네에서 잘 나가는 문구점을 20년 동안 하셨는데 순수익 월 600에서 700 정도 된다고 하셔요. 저희 결혼할 때는 2억을 지원해 주셨어요. 남편은 공부하는 시간이 길었기에 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은 2억으로 결혼자금에 보탰죠. 저희는 그렇게 합친 4억으로 20평대의 신축 빌라를 자가로 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자꾸 우리가 사준 집, 우리가 해준 신혼집 이러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시댁에서 돈을 보태주신 건 맞지만 제 돈도 반 들어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어찌 친정은 돈을 한 푼도 안 주실 수가 있니? 하시며 비아냥거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보태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도 딱 반만큼 돈 대여 이 집 사게 됐는걸요. 그리고 제가 돈 모은 건 다 친정 덕분이에요. 친정에서 보태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대꾸한다며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틈만 나면 전화하셔선 친정 부모님 요즘은 뭐 하시냐, 친정엄마는 어디 마트에서 일도 안 하시고 노시냐, 정하실 거 없으면 우리 문구사 와서 알바나 하시라 해라 등 기분 거슬릴 법한 말씀을 자주 하셨죠. 저는 처음엔 상냥히 웃으며 대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분이 나빠져서 저도 퉁명스럽게 받아치곤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에 대해 남편도 미안해하고 있었죠. 본인 엄마가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고 자영업하시며 성격이 더 세지셨다며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랑 너무 정반대라 솔직히 이해할래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찌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 안 하실 수가 있는지. 아무튼 그런 시댁 때문에 은근히 신경 쓰이며 고달프다면 고달픈 신혼생활 중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삐끗하셨대요. 그래서 그 주 남편이랑 시댁에 찾아가 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서 저희를 맞이하셨어요. 그러시며 저더러 시댁 청소 좀 하라며 청소기랑 걸레 있는 곳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도와드리려고는 했지만 먼저 그렇게 당연한 듯 말씀하시니 기분이 좀 불쾌한 건 사실이었죠. 남편이 한다고 일어나니까 됐다며 저를 꼭 집어 시키시더라고요. 분란 만들기 싫어 일단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시더니 아니 먼지가 저 구석에 있는데 청소기 툴을 바꿔가며 청소를 해야지. 친정엄마가 그런 스타일로 청소하시니? 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또 우리 친정엄마 까내리시는 것 같아서요. 사부인이라는 존칭도 무시하시고요. 어머님은 멈추지 않고 저희 친정엄마가 평생 전업하셨다면서 딸한테 살림도 제대로 못 가르치시고 보내셨다며 중얼중얼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색하며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번 입을 다무시며 아니다 하시고 남편도 저 대신 뭐라 한 소리 하길래 그냥 참았죠. 어머님이 이윽고
에구구, 이럴 때 안마의자나 있으면 시원하게 안마 받고 좋을 텐데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러게, 그러고 보니 장모님이 안마의자 쓰시고 허리 좀 나아지셨잖아. 우리 처가댁에 있는 안마의자 그거 얼마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3년 전에 한 560만 원 정도 주고 사드렸는데 지금은 가격이 더 올랐다고 하더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눈을 번쩍 뜨시며 뭐? 안마의자를 사드려? 하시더라고요. 네, 결혼하기 전에 제가 모은 돈으로 안마의자 사드렸어요. 네 친정의 말이냐? 우리 아들이랑 사귀고 있을 때? 네, 왜 그러세요? 아니, 연애할 때면 결혼 얘기도 오가고 그랬을 텐데 네 시댁은 영 생각도 안 나든? 네? 아니, 그때는 결혼도 하기 전이었잖아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리 큰 돈 쓰기 전에 남자친구 쪽 부모님하고 상의는 하고 사드렸어야지. 하시며 연애 때의 저도 엄밀히 이 집안 며느리였다며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친정어머니는 전업주부라 몸도 편하실 텐데 안마의자가 왜 필요하냐며 일하고 있는 본인한테 더 유용하게 쓰일 거라며 궁시렁거리시더라고요. 그러시며 이어 말씀하셨어요. 네 친정부모님 안마의자 지금도 쓰시냐? 안마의자요? 가끔 쓰시는 것 같던데요? 따지고 보면 너는 그때 우리한테도 안마의자를 사줬어야 했다. 그런데 홀랑 네 친정에만 사드렸으니 잘못한 거 맞지. 안마의자 진짜 필요한 우리한테 그거 다시 갖다 다오. 네 시아버지랑 나랑 뼈 빠지게 일하잖냐. 그렇게 일한 돈으로 신혼집 사라고 돈도 줬고.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걸 시댁에 갖다 놓으라고요? 그래, 네가 너무 이기적이다. 친정에만 어떻게 사드려? 저희 친정에는 그럼 뭐라고 하고 그걸 도로 가져오나요? 제 입장이 너무 난처한데요, 어머님? 시어머니 일하시느라 몸 삭으셨다고 하면 전업인 사부인이 다 이해하실 거다. 듣고 있던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다가 말하더라고요. 아니 엄마, 필요하면 우리가 사드릴게요. 그걸 어떻게 처가댁에서 도로 갖고 와. 우리 보너스 남은 거 한 200 정도 있잖아? 맞춰서 사드릴게. 요즘 저렴해도 성능 좋은 거 많아. 아니, 얘 가격이 무슨 상관이야. 내 거는 100이든 200이든 중고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안마의자가 필요한 거라고. 어머님, 정말 안마가 필요하신 거죠? 다른 이유는 없으시고요. 그래, 집에서 노시는 분이 무슨 안마의자를 쓰시니? 혹시라도 나중에 너희 친정엄마가 일하시게 되면 그때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짜리든 사드려라. 내 아무 말 안 할 테니. 하시더니 호호호 웃으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저는 알겠다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친정에 전화 드렸어요. 안마의자 가져가야 한다고. 친정엄마가 놀라셔서 자초지종을 물으셨지만 저는 도저히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무시하시는 발언을 하셨다는 걸 아시면 당신의 기분이 상하신 것보다는 딸이 시댁에서 안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걸 느끼시고 근심을 얻으실까봐 말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기로 했어요. 엄마, 그때 사드린 안마의자가 리콜 대상이라네. 다음 주에 기사님이 안마의자 가지러 오시면 문 열어드리면 돼. 새거 오면 받으시고요. 아니, 지금도 충분히 멀쩡하게 쓰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냐? 엄마, 무조건 받으세요. 저 바빠요. 끊어요. 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저번 달 보너스 200 받은 거 있지? 거기에다 지금 주식계좌 수익 난 거 1,000만 원 정도 있잖아. 그거 전부 합쳐서 친정에 안마의자 새로 사드리려고. 여보, 솔직히 나 기분 나빠서 시댁 연이라도 끊고 싶은 심정이야. 당신도 알지? 어머님 말씀 심하게 하시는 거. 그동안은 나 무시하셔도 참았는데 우리 엄마, 아니 우리 친정 이렇게 깔보시고 함부로 하시는 거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거 당신이 이해 안 해주면 우리 가치관 많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애 들어서기 전에 이혼할 거야. 이혼 이야기까지 진지하게 하니 남편이 까무러치게 놀라더니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죠.
안마의자 대리점에 가서 신상만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200만 원대로 상품을 골랐어요. 사은품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상품권 50만 원에 최신 드라이기까지. 사은품은 제가 챙겨서 시댁에 갖다 드렸어요. 어머님이 이게 웬 선물에 상품권이냐 하시며 좋아하시길래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번에 어머님께서 친정엄마가 일하시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안마의자 좋은 거 사서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1200만 원짜리 골라서 사드렸는데 사은품으로 온 거예요. 뭐? 1200만 원? 너 미쳤니? 미치다뇨.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냥 한번 하신 소리였어요. 아니 그건... 그리고 뭔 일을 하신다는데? 집 근처로 일 다니신 지 2년 정도 되셨는데요? 그걸 왜 말 안 했어? 안 물어보셨잖아요. 아무튼 어머님 말씀대로 일하시는 친정엄마 허리도 안 좋은데 고생하시니 말씀대로 새 거 좋은 걸로 사드렸어요. 저 말 잘 듣죠? 아니 너는 정말... 그리고 어머님은 가격 상관없이 그냥 안마의자가 필요하신 거라면서요. 중고도 괜찮으시다더니. 근데 남편 말 들어보니 어머님 안마의자 잘 쓰지도 않으신다던데 정말이세요? 필요 없으시면 저희 주세요. 저희 신혼집에 갖다 놓게요. 저희도 둘 다 일하느라 힘들거든요. 뭐? 아니 그래도 1200만 원짜리를 그렇게 턱턱... 어머님이 말 함부로 하시는 분도 아니고 당연히 그 정도 사이즈로 통 크게 생각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어머님께서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지도 않고요. 그리고 원래 말씀대로 어머님은 원체 시원시원 하시잖아요. 저희 친정 무시하시는 경솔하신 분도 아니고요. 했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며 말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말씀이든 또박또박 받아칠 기세로 단호하게 말씀드리니 더 말을 못 하시대요. 어머님이 직접 1000만 원, 2000만 원 말씀하셨던 거니 뭐라 반박도 못 하신 거죠. 제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채신 듯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제 눈도 못 마주치시고 TV만 의미 없이 응시하시며 부들부들 하시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머리 아프다 하시고 저희가 알아서 저녁 먹고 집에 가라고 하셨죠. 저한테 말 한 번 잘못하시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확실히 알려드린 것 같아요. 1200만 원으로요. 어머님은 그 이후로 저한테 말을 거의 아끼십니다. 함부로 말하시던 버릇도 없어지셨고요. 며느리인 제가 너무 당돌하게 나왔다 싶은 마음도 들지만 이렇게 한번 질러버리니 복수한 기분도 들고 앞으로도 좀 편해질 것 같아서 속은 시원해요.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가 오는 밤이네요. 이런 날엔 잠도 안 오고 마음도 싱숭생숭해서 안타까운 저희 시동생 이야기를 한번 올려봅니다. 저희 시동생이 대견하게도 가외 한 번 없이 의대에 당당히 합격해서 집안에 경사가 났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본과 2학년 되던 새학기에 자퇴를 했고 그 기막힌 이유가 밝혀지자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시댁엔 저희 남편과 10살 차이가 나는 막둥이 남동생인 시동생이 있어요. 저희 시댁은 시아버님이 부품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님은 마트 캐셔로 알바하시며 생활비를 버시는 그리 풍족하지 않은 집안이에요. 남편은 일찌감치 자기 적성을 찾아 전문대에 들어가 넉넉하진 않아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고요. 저희 시동생은 어릴 적부터 많이 똑똑했어요. 형편이 어려워 가외나 학원 한 번 제대로 다녀보지 못했지만 중학교 가서부터 늘 전교 1, 2등을 했던 기특한 시동생이에요. 저희 남편은 집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어릴 적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노땡 페이스 바람막이나 나이땡 운동화 등 10에서 20만 원짜리 옷과 신발을 사달라고 조르기도 했던 그냥 평범하고 흔한 철부지였지만 저희 시동생은 단 한 번도 그런 거 사달라고 조르지 않았다네요. 시어머님이 마트에서 행사로 싸게 나오는 옷들과 신발을 사오면 아무 불평 없이 입고 신고 달담
못해 너덜너덜해져서야 버리는 정말 보기 드문 착하고 순한 학생이었대요. 시동생이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쯤엔 저희 남편은 사회에서 일하는 나이였기에 그런 시동생을 위해 남편이 가끔 먼저 유행하는 옷들을 사다 선물해줄 정도였어요. 저와 연애할 시절이었기에 저도 그런 시동생을 잘 알고 있었고 같이 몇 번 만나기도 했었죠. 저도 이따금 용돈을 주고 했는데 돈이 아깝단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참 순하고 착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일생을 단 한 번도 시부모님의 속을 썩인 적 없이 묵묵하게 학교 생활을 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의대에 합격했어요. 날고 긴다는 집안에서 억소리 나는 고액 과외를 받고도 못 가는 게 의대인데 소위 흙수저 집안인 저희 시댁에서 의대생이 나오니 얼마나 큰 경사였겠어요. 뭐 그냥 난리가 났었죠. 시댁 동네는 오래된 주택가라 모두 20년 이상씩 알고 지낸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분들이셔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모두 나와 축하해주고 저희 시댁은 시루떡도 돌려 온 동네 구석구석에 자랑을 하고 다니셨죠. 당시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라 떡 돌리면서 이 집 며느리로 왔다는 인사도 했었어요. 동네 분들이 모두 아이고 아들이 의사라니 부럽다 부러워. 학원도 안 댕기고 혼자 공부해서 의대에 갔다며? 이런 효자가 어딨어? 하시며 시부모님을 부러워하셨죠. 시부모님 얼굴은 온종일 싱글벙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시다며 큰 기쁨을 누리셨죠. 시동생은 그렇게 모두의 축하를 받고 또 모두에게 행복을 주면서 자랑스러운 의대생이 되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대에 들어가면 고3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참 많이 힘들어요. 공부량도 어마어마하고요. 실험도 많고 과제도 참 많대요. 뛰어난 브레인들만 모인 곳이라 성적 다툼도 엄청 치열하죠. 의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땡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바이벌처럼 살아남아야 의사가 되는 곳이 의대예요. 그래서 고3 때보다 훨씬 고생하며 밤낮으로 공부하더라고요. 저희가 시댁에 방문해서 시동생의 안부를 물으면 우리 지환이가 지난주 내내 지 자취방에도 못 갔다 하더라고. 반찬 좀 보내려고 했는데 어차피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며 보내지 말라네. 딱해 죽겠어 아주. 아직 예과인데도 그렇게 바쁘니 본과 올라가면 더 고생하겠다 싶어 시동생이 참 걱정되더라고요. 어느 날 시동생이 의대에 들어간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저와 남편이 시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 근처에 우연히 가게 되었어요. 그날은 주말이라 학교에 안 갔겠지, 자취방에 있겠지 생각해서 시동생 만나서 점심이나 사주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학교 근처라 밥 사주겠다고 카톡을 해도 받지 않더라고요. 바쁜가 보다 하고 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저 멀리 외진 공원 한 구석에 누군가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꼭 저희 시동생이랑 비슷해서 제가 자기 저기 우리 도련님 아니야? 했죠. 남편도 눈을 개슴츠레하게 떠서 집중해서 보더니 맞네 우리 지환이. 아 근데 이놈 언제 담배를 배웠지? 하며 차에서 내렸어요. 시동생에게 다가가 이름을 부르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담배를 비벼 끄더라고요. 아니 도련님, 폰은 손에 들고 있으면서 왜 우리 연락을 안 받아요? 아 그게요. 이제 곧 학교 들어가야 해서요. 지환아,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남편의 말을 듣고 그제야 시동생의 안색이 파리하게 안 좋고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시동생을 잡고 무슨 일이냐고 캐묻자 난감하다는 듯이 회피하더니 학교 들어가 봐야겠다며 급하게 자리를 뜨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그런 시동생을 많이 걱정했어요. 워낙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라 본인이 먼저 입 열기 전에는 아무리 닥달해도 말해주지 않을 거라며 남편은 그냥 시동생 믿고 기다려보자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걱정하실 테니 시댁에는 말하지 말자고 하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시간이 1년쯤 더 흘렀어요. 시동생은 어엿한 본과 2학년 학생이 되었습니다. 다들 봄맞이로 들떠있던 어느 따스한 오후 시댁에 안부 전화를 하니 시어머님이 걱정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얘, 너 혹시 지환이랑 연락이 되니? 도련님이요? 아니요, 저보단 남편이 종종 연락하죠. 연락 안 되세요? 도련님 요즘 새학기라 바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지환이가 2주째 연락이 안 돼.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말이야. 이놈이 말이 없고 무뚝뚝하긴 해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2주요? 2주는 좀 심한데요? 남편이랑 자취방 찾아가 볼게요. 하여 그 주 주말에 남편과 시동생이 학교 근처로 갔습니다. 자취방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거는데 통 안 받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해서 자취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저희 도련님이 아니었어요. 어? 여기 유지환 학생 사는 집 아니에요? 아, 전에 사시던 분인가 보네요. 우편물에 적힌 이름이네요. 저 이 집에 새로 이사 온 지 한 달 좀 안 됐어요. 청천벽력 같은 상황. 말도 없이 이사를 가다뇨? 아무리 성인이라도 아직 학생인데 가족에게 말도 안 하고 마음대로 이사를 간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어요. 연락도 안 받고요. 그래서 학교에 찾아갔죠. 물어물어 시동생이 다니는 의대 본과 건물에 도착했어요. 주말이었지만 다들 바쁜 의대생이라 그런지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물어물어 시동생이 속해 있는 과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한 학생을 붙잡고 물었죠. 저기 혹시 유지환 학생을 아시나요? 지환이요? 제 동기였는데 무슨 일이시죠? 이상했어요. 동기였다니. 동기면 동기지 과거형은 뭔지 듣자마자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환이 친형입니다. 연락이 안 되길래 걱정되어서 학교까지 찾아왔어요. 아, 그러세요? 하더니 굉장히 난감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그리고 이어 말하는 충격적인 이야기. 지환이 자퇴한 거 모르세요? 한 달 전에 학교 관뒀어요. 예과 마치고 본과 1학년 끝날 때쯤 갑자기 자퇴하고 싶다고 해서 선배들이 엄청 말렸죠. 그래도 본과 2학년까지 무사히 올라오나 싶더니 결국 관두더라고요. 그래서 난리 났었어요. 내 동생이 자퇴를 했다고요? 휴학이 아니고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이 경악하며 물었죠. 네, 저도 차라리 휴학을 하라고 했죠. 그런데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환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가족분들은 모르셨나 보네요. 하며 안타깝다는 듯이 저희를 보더니 이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환이가 해부 실습 때마다 기절할 듯이 힘들어했어요. 첫 실험 때 패닉 와서 책상 밑에 들어가서 벌벌 떨다가 뛰쳐나가서 그때 저희 건물 전체가 지환이 때문에 난리 났었어요. 교수님까지 잡으러 가셨을 정도니까요. 알고 보니 지환이가 피를 엄청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실습 잡히면 미리 청심환을 먹기도 했고요. 그러면 안 되지만 소주도 한 잔 먹고 들어간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선배들이 오죽하면 술까지 권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지환이가 피를 무서워했다고요? 네, 다른 건 괜찮은데 피만 보면 벌벌 떨고 구석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점수를 거의 못 받았다고 봐야 하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동생을 찾아야 했어요. 남편과 학교를 빠져나와 시동생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카톡도 남겼죠. 자퇴한 거 알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당장 연락하라고. 그랬더니 슬그머니 답장이 오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서 다 말할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바로 차를 돌려 시댁으로 전화했어요. 시동생이 곧 집에 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너무나 기뻐하시며 빨리 마트 가서 소갈비라도 하게 장 봐오겠다고 들떠 계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께 아무 말씀도 드릴 수 없었죠. 남편과 저는 너무나 착잡해하며 시댁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다 집에 온다는 막내 아들을 기다리시며 시부모님 모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환이 3년만 더 버티면 인턴이네. 병원에서 흰 가운 입은 지환이 얼마나 멋질런지 아마 병원에서 제일 멋있을 거야. 그렇게 설레어하며 기다렸지만 시동생은 저녁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뭔가를 느끼셨는지 저희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지만 저희는 그저 착잡한 표정으로 시동생이 와서 직접 이야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밤 10시가 다 돼서야 시댁 현관문이 열리고 시동생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떨구며 들어온 시동생. 저희 가족 모두 그런 시동생에게 달려갔죠. 시동생이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메마른 얼굴로 부모님께 할 말이 있다고 거실에 모두 앉으시라 말하더니 그 굳게 닫혔던 입을 열더라고요. 저 자퇴했어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에 시부모님 모두 잘못 들었다는 듯이 어안이 벙벙하셨고 저와 남편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시아버님이 정신을 차리시고 그게 무슨 말이냐 물으셨어요. 시동생이 재차 대답했어요. 자퇴했다고요. 저 이제 의대생 아니에요.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님이 소리를 악 지르시며 시동생이 무릎에 대고 있던 손을 떼어 벌벌 떠셨어요.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하며 울기 시작하는 시동생을 남편이 끌어안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며 달랬습니다. 시아버님이 정신을 좀 차리시더니 천둥보다 크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뭐? 의대를 관둬? 어떻게 들어간 의대를 관둬? 그것도 네 맘대로? 하시더니 손을 크게 올려 시동생을 때리려고 하시기에 제가 급하게 막았습니다. 아버님, 도련님께 사정이 있겠죠.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사정? 사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이렇게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한단 말이냐? 그러자 시동생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하더니 벌벌 떨며 울더라고요, 시동생이. 그리고 이어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피만 보면 정신이 아득해지고 손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책상 밑이든 캐비넷이든 그냥 숨어 들어가고 싶었죠. 약을 먹고 술을 먹어도 피 앞에선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신경정신과에 가서 알게 되었어요. 정신과? 상상도 못했던 단어가 나오자 저희 시댁은 모두 얼음이 되었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어느 비오던 밤에 아버지가 엄마를 복날 개패듯 때리신 적이 있었어요. 부엌에서. 예상도 하지 못한 말에 시아버지가 말을 더듬으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칼을 들고 엄마한테 소리치셨잖아요. 한 번 더 말대꾸하면 죽여버리겠다면서. 그래서 엄마가 죽여보라고 소리치니 아버지가 엄마를 정말 칼로 찌르셨잖아요. 그때 엄마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던 피 제가 다 봤어요. 충격적인 시동생의 말. 시아버지는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셨고 어머님은 울부짖으시며 시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 그걸 네가 봤어? 지완아, 정말 미안하다.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참 자주 싸우셨다고 해요. 시아버님이 저희 남편 어릴 때까지 알코올 중독이셔서 저녁에 술을 드시고 그렇게 어머님을 자주 때리셨다네요. 그러다가 남편이 어느 정도 커서 키가 아버님만해졌을 때쯤 아버님을 힘으로 제압하고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아버님이 정신을 차리셨는지 술을 끊으시고 새 사람이 되셨다고 하네요. 저는 몰랐어요. 오히려 시어머님이 더 소리를 지르시고 시아버지를 달달 볶으며 사시기에 그런 과거가 있으셨는지 상상도 못했죠. 저희 남편은 그런 가정사를 어느 정도 극복했지만 그런 끔찍한 장면을 눈앞에서 본 당시 너무나 어렸던 시동생은 크게 트라우마로 남았던 거죠. 아버님이 칼을 잡으셨다던 그날 밤 저희 남편은 집에 없었고 어렸던 시동생은 잠들어 있었다고 해요. 시부모님은 당시 부엌에서 싸우셨는데 너무 소란스러운 소리에 시동생이 잠에서 깨어나 부엌에 갔다가 그 잔인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주 다투긴 하셔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싸우신 적은 없으셨나 봐요. 그런데 세상의 전부인 어머니가 술 취한 아버지에게 칼에 찔려 피를 철철 흘리니 그 어렸던 아이에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님이 칼에 찔려 그 좁고 낡은 부엌이 온통 피바다가 되어 쓰러지자 뒤늦게 정신 차린 시아버지가 황급히 어머님을 안고 응급실로 갔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있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며칠 입원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식들에게는 단순한 사고라고 두 분이 입을 맞춰 거짓말하신 바람에 남편은 어머님이 정말 요리하다 칼에 조금 찔리신 줄 알았다네요.
그러나 그렇게 시부모님이 병원에 가신 빈집에 남아 시동생은 홀로 피바다가 되어버린 부엌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다가 엄마 냄새가 나는 장롱 안에 들어가 아침이 될 때까지 울었고, 뒤늦게 발견하신 아버님께서 어린 아들이 그저 피를 보고 놀랐으려니 하고 엄마가 요리하다 다쳐서 병원에 데려다 줬다며 아무 의미도 없을 하얀 거짓말로 시동생을 토닥여 주셨답니다. 시동생은 그날 일을 입에 올리지 않은 채 혼자 가슴에 묻었다고 해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았을 뿐이지 상처는 시동생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골물대로 골마 있었던 거죠. 장소가 현실이든 TV 속이든 빨간 피만 보면 순식간에 그 끔찍했던 밤에 어린 아이로 돌아가는 불씨병에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날처럼 피만 보면 책상 밑이나 캐비넷을 찾아 숨어야 했던 거죠. 시동생은 혼자 그런 큰 고통을 혼자 짊어진 채 조용히 살아왔던 것입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쩐지 선짓국도 못 먹고 빨간 떡볶이도 싫다며 안 먹던 동생이라며, 그런 고통스러운 상처가 있었는지 지금 알았다고 형 자격도 없다며 울었어요. 시아버지는 손을 덜덜 떨며 고개를 숙이고 바닥 한 구석만 응시하고 계시더니,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때 술 먹고 정신이 나갔었어. 지환이 네가 그걸 보고 있을 거라고 내 생각도 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하시며 울음을 토해내듯 울부짖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도 끄끄거리며 가슴을 치며 우시고 이윽고 시아버님 등을 마구 때리시며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냥 당신이 죽어! 당신이 죽으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두 분은 거실을 구르듯이 울부짖으시며 너무나도 괴로워하셨고, 시동생은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시부모님의 서글픈 울음소리가 온 동네에 퍼져서 동네 분들이 몰려오셨고, 그렇게 이웃분들도 다 알게 되셨어요. 사정을 알고 혀를 끌끌 찼죠. 시동생은 피에 대한 트라우마를 결국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게 의대를 자퇴한 겁니다. 그 트라우마는 바로 아버님 때문이었고요. 후회해도 이미 늦었죠. 게다가 아버님은 시부모님을 원망하지 못하셨습니다. 시동생은 학교를 자퇴했지만 본가엔 들어가지 않고 이대로 쭉 독립해서 살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신경정신과에서 꾸준히 상담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알바도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이 자세히 물어보진 못했다고 해요. 그저 돈 필요하면 말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희 시댁은 아직도 반초상집 분위기예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며 사시고 시어머니는 매일 시아버지를 쥐잡듯이 잡으십니다. 아무리 화를 내도 용서가 안 되시겠죠. 시동생이 참 안타까워요. 혹시라도 미리 알았다면, 그래서 시부모님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담을 받게 했다면 조금 나았을까요? 비오는 그날 밤 잔뜩 어질러져 바닥에는 피가 흥건한 그 낡은 부엌 앞에서 그저 한없이 떨며 울고 있었을 그 작고 어린 남자아이가 눈에 밟히듯 떠올라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나네요. 자식 생각해서라도 제발 부모들은 싸우지 맙시다. 때려서도 안 되고요. 그거 다 자식들 가슴에 피멍 듭니다.